크던 작던 제각각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저의 목표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닌 주고받는 사랑이요. 전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룬 지금 정말 행복하답니다. 물론 그 목표를 쉽게 이룬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선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세상에 쉬운 것은 없잖아요.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하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의 시작은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살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 장면만은 유독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키 큰 사람들, 검은 테두리가 젖은 액자 속 엄마의 사진, 하얀 국화꽃들, 계속 몽환적으로 피어나는 향의 연기. 심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아유 저런 어린 것을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스쳐 지나가는 말들. 오열하다가 쓰러지고 또 오열하던 외할머니의 치렁치렁한 검은 한복. 그런 것들이 두서없이 섞여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얼굴을 아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미 하며 외할머니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외할머니가 확 뿌리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 딸 잡아먹은 년, 내 눈앞에서 당장 저 년을 치워. 당시엔 너무 어려서 외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악에 받쳐 울부짖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무서워서 저도 울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낯선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없는 곳에 놓고 가면 전 혼자서 긴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 가정사는 조금 복잡했어요.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은 사실 저의 친엄마가 아니었고 저희 친아빠가 외도로 해서 태어난 아이였죠. 친아빠는 절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엄만 핏덩어리인 절 차마 내치지 못해 호적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친아빠가 저와 엄마를 두고 잠적해버렸대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엄마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원래부터 엄마와 아빠는 잘 맞지 않는 성격이라 매일같이 싸웠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무책임하게 떠나버렸고 갓난아기가 3살이 되어가는 동안 엄만 자기 자식도 아닌 절 키웠던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전 짐작도 가지 않아요. 어릴 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럼에도 절 자기 자식으로 계속 키웠었던 엄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살아가는 걸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죠. 엄마의 언니인 이모한테 들은 얘기론 엄마가 예전부터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아빠가 외도를 하면서 급격히 증세가 나빠졌다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게다가 아이까지 버리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 넘게 버티던 엄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소중한 막내딸이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살다 자기들보다 먼저 세상을 등졌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상심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제가 원망하기 딱 좋은 대상이었겠죠. 호적에 올라가 있긴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호적에 올릴 때도 두 분이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외할머니가 내 딸 잡아먹은 년이라고 울부짖은 것이 이해가 안 되진 않았어요. 다만 서글펐죠. 그저 태어났을 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된 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래에서 컸습니다. 처음엔 호적에서 내치려고 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키우던 개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2년 넘게 키운 아이를 버리는 건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아원에 갈 뻔했다가 할아버지의 결정으로 더 큰 불행을 겪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 분이랑 같이 살진 못했어요. 전 따로 집을 얻어서 가사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의 손에 컸습니다. 외조부님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아니어서 저 같은 어린아이 하나 정도 거두는 게 문제가 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손주를 사랑으로 보듬는 정도는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버리지만 않고 인간된 도리만 이행하셨죠. 이런 얘기를 어릴 땐 누구도 해주지 않아서 전 다른 집들도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알게 된 것도 어른이 된 후 유산 상속을 포기해야 하기 위해 찾아온 이모가 해준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후에 할게요. 육아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 이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렇다고 피부치가 아무도 없다는 제 결핍을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가장 일찍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하는 건 언제나 저였죠. 조금 더 크고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전 보통 아이들이 가진 엄마, 아빠, 형제 자매도 없는 건 물론 절 키워주는 분들도 진짜 할머니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혼란 속에서 전 이 크고 무서운 세상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자라게 됐습니다. 이모님들에게 왜 저는 가족이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른 되면 알 거야 라며 대답을 회피하셨죠. 제가 외톨이라는 걸 안 어린이집 아이들이 짓궂게 놀릴 때도 많았어요. 지혜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하고 애들 부르는 노래를 개사해서 놀리기도 했고요. 지금이야 애들이 뭣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땐 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족이 없는 게 아닌데 억울하고 분했죠.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10살이 넘을 때까지도 전 아이들의 주된 타깃이 됐습니다. 전 체구도 작고 어린이집 때의 경험 때문에 성격도 소극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부모 형제가 없다는 건 못된 아이들이 걸고 넘어지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이들이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서 제 물건을 부수거나 버리기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 씌워 선생님한테 이르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어서 아이들 사이의 일을 내버려 두었고 전 도움을 청할 사람 하나 없이 매일 저만 두고 사라진 부모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아이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반 반장이었죠. 늘 전교 1등만 하는 안경 쓴 모범생 남자아이였는데 못된 아이들이 제 물건을 숨겨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자 반장이 참다 못해 물건을 찾아와 저에게 줬어요. 애들이 반장에게 뭐라고 투덜댔지만 반장을 함부로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로 반장 집이 잘 살고 반장 엄마가 학교에서도 어머니 외에 회장을 할 정도로 보통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때문인 것 같았어요. 반장도 공부로 전교 1등에 태권도까지 잘해서 아이들이 반장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그 이후로도 반장이 몇 차례 절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못된 애들이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반장이 그런 일 없다고 절 편들어 줬고 체육 시간에 혼자 있던 제 짝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자기들 맘대로 괴롭히지 못해서 화가 났던지 그 못된 애들이 하교하는 절 둘러싸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야, 반장이 네 편 들어주니까 좋냐? 이러면서요. 전 저보다 덩치도 큰 남자애들이 절 위협하는 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 영웅처럼 반장이 나타났어요. 약한 애 괴롭히지 말고 나랑 얘기하지. 반장이 그렇게 나오자 이번엔 못된 애들도 물러서지 않고 야, 학교나 네가 반장이지 밖에서는 그냥 똑같거든 하면서 반장에게 덤비려고 하더라고요. 반장이 그 순간 멋있게 안경을 벗어 던지고 애들한테 달려드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슈퍼맨, 배트맨 같은 히어로보다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장이 태권도를 잘한다고 해도 우르르 달려드는 애들을 남자애들을 당해내긴 역부족이었죠.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제 편을 들어주다 맡고 있는 반장을 구해주기 위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못된 아이들에게 휘둘러댔죠. 마구잡이로 휘둘러대기만 했는데 쇠파이프에 맞고 한 아이가 악 하면서 쓰러졌어요. 항상 당하던 제가 반격하니 놀랐는지 아이들이 멈칫했고 그 틈을 타 반장이 주동자였던 아이의 얼굴을 향해 멋지게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주동자인 아이의 코에서 코피가 터지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싸움은 일단락됐어요. 못된 아이들이 가고 전 엉엉 울면서 반장을 끌고 근처 병원으로 갔죠. 반장도 많이 맞아서 입술이 터지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거든요. 반장이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일단 병원에 가자면서 끌고 갔어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반장 엄마를 불렀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온 반장 엄만 굉장히 세련되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엉망인 걸 본 반장 엄마의 눈에선 분노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한눈에 봐도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전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전 반장과 반장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반장이 안경을 싸움 현장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누가 이랬는지 다 말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반장 엄마의 세된 소리에 귀가 얼얼할 정도였죠. 훗날 그분과 지독한 악연으로 엮이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다음날 전교의 반장과 못된 아이들이 싸움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반장 엄마가 곧 그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을 전부 소환해서 학교를 뒤집어 놨다고 들었어요. 절 괴롭히던 못된 아이들은 강제 전학을 갔고 결과적으로 전 학교 생활이 전보다 훨씬 편해졌죠. 반장이랑은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반장은 예전부터도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었고 저 혼자 생각엔 아마도 제가 불쌍해서 반을 대표하는 반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끼어든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당시 전 너무 오래 괴롭힘을 당해서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반장 엄마의 서슬에 눌려 괜히 저까지도 강제 전학이라도 당할까봐 반장에게 말을 붙이기 어려웠죠. 반장은 싸움의 원인이 저라고 밝혀지진 않았던 모양이었지만 반장 엄마가 알게 되면 저 때문에 귀한 아들이 다쳤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상대 아이들도 절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얘기를 숨긴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저와 반장만 아는 비밀이 됐고 전 반장에게 돌려주려고 싸움 현장에 가지고 온 안경을 계속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장도 곧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반장 엄마가 그 이후로도 한바탕 학교에서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교장실 앞에서 애들 질이 안 좋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누가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반장도 곧 더 좋은 사립학교로 전학을 갔던 것 같고 저와 반장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죠. 반장과의 일이 계기가 되어 전 조금씩 성격을 바꿔 적극적인 성격이 되어갔어요. 아이들과 다툼이 있더라도 그때 반장을 지키려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용기가 떠올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이후로도 가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애라는 의미로 저를 공격하는 애가 있으면 그래서 뭐 어째? 라고 하고 받아칠 수 있게 됐답니다. 전 그렇게 점점 더 단단한 아이가 되어갔어요. 제가 강해지면서 좋은 친구들도 점점 늘어났거든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잖아요. 어릴 때의 우정이란 어른 때의 우정보다 훨씬 더 끈끈하죠. 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제가 외로울까봐 같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잠도 자주고 밥도 먹어주기도 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중학생이 되면서 가사도우미 한 분만 계시고 전 거의 혼자 살게 됐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님은 좋은 분이시긴 했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셨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익숙해졌죠. 전 혹시나 언젠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보러 오셨을 때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같은 걸 저에게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당시 전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절 외면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자세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많이 방황했을 수도 있었겠죠. 차라리 몰랐기에 전 순수하게 언젠간 절 보러 올 조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본분을 다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말쯤 정말로 외할머니가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불 꺼진 집에 누군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혼자 차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전 아주 오래전 기억 속 장례식장에서의 외할머니를 떠올리고 얼른 인사를 드렸지만 외할머니는 절 보고도 별로 반가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비 얼굴이 제법 있구나. 외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절 보고 계셨죠. 전 갑작스럽기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앉아라 하고 명령을 하시더군요. 정말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너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네가 우릴 원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최선이다. 그래도 다행히 엇나가지 않고 잘 큰 것 같구나. 성적도 좋다고 들었다. 그래서 난
네가 미국으로 유학 갔으면 한다. 너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테고 기회가 되면 영주권도 따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니? 전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 순간 갈피를 잡지 못했고 외할머니는 모든 지원은 다 해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하셨죠. 전 외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같은 땅에 있는 것조차 싫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더군요. 절 위하는 척 하는 말이었지만 외할머니는 절 외국으로 보낼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키우고 싶진 않은데 내버려두자니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이고 난처했겠죠. 만약 가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국 땅에 있는 동안은 지금까지 지원을 모두 끊을 거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외국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제 생활이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외국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죠. 외할머니는 지원을 모두 끊는데도 이 집도 생활비도 모두 끊을 거다. 그래도 너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재차 물어보셨지만 전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어요. 외할머니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전 정말 모처럼 보는 혈육이라 급하게 차라도 다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외할머니를 잡았지만 외할머니는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셨어요. 전 한참 동안 외할머니가 먹다 남긴 차의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뜻 모를 아쉬움을 달랬죠. 다음날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아침에 오셔서 난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네. 집도 내놨으니 팔리는 즉시 나가라고 전하라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도 없는 손녀를 그것도 아직 고등학생인 애를 하루아침에 혈혈단신으로 내쫓는 게 말이 돼? 참나 내가 그냥 고용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밥을 해준 정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너 두고 나가면 내가 두고두고 벌 받을 것 같아. 오늘 학교 조퇴하고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방 한 칸은 내줄 수 있어. 전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길바닥에 나앉진 않게 됐어요. 학교에선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통학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이모님은 자식들이 다들 독립해서 혼자 살고 계셨고 자식들이 쓰던 빈 방을 저에게 내주셨습니다. 전 그래도 이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일단 급하게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구했어요. 저녁에 학교 끝나고 일을 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고깃집에서 마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죠. 친구 부모님도 제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기시면서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청소나 서빙 같은 자잘한 일들을 주로 시키셨습니다. 집세가 나가지 않으니 크게 돈이 나갈 일도 없고 이모님이 아직 저녁을 차려주셔서 식비도 나갈 일이 없었죠. 제가 이모님을 도와 밥상을 차리려고 하면 나 먹을 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것뿐이다 라며 한사코 절 부엌에 못 오게 하셨어요. 학원비 외엔 들 돈이 없어서 집세 명목으로 돈을 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한 번에 갚아라 하시면서 절대 안 받으셨고요. 제가 가족 운은 나빠도 주변 사람 운은 정말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병행하기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전 원하던 대학교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성적이 아까워서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정도의 돈이 없었기에 전 고민 끝에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고깃집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돈을 좀 더 모으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험을 보자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말렸지만 이모님에게 언제까지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에겐 당장의 월급이 더 급했거든요. 고깃집에 취직한 전 매니저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선 받기 힘든 높은 월급이긴 했어요. 고깃집 일이 좀 힘든 편이라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힘들고 나가는 일도 많았기에 고깃집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해줄 직원이 필요하셨던 거거든요. 물론 저라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어리고 체력이 좋아도 하루 12시간씩 순 나르고 불판 갈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진 않았거든요. 데이고 베이고 찢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어요. 고깃집이다 보니 술 마시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어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계속 코 속에선 기름 냄새가 나는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가끔 고깃집에 단체로 온 대학생들을 보면 괜히 씁쓸해지기도 했고요. 나도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대학교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싶다. 엄마나 아빠가 등록금도 내주고 저렇게 고기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술 진탕 마시고 집에 가면 엄마가 으이구 하면서 등짝을 팍 내리쳐주면 좋겠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부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 일단 돈을 모은 즉시 단칸방 하나를 얻어 이모님의 집에서 독립했습니다. 이모님은 더 있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있다간 저조차도 계속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 같았거든요. 대신 이모님이 언제든 엄마 집이다 생각하고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참 감사한 분이셨죠. 고깃집에서도 늘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주셨고 그것도 남들 먹지 못하는 제일 맛있는 부위들을 잘라서 주셨기 때문에 배 고를 일은 없었어요. 이따금 장사 끝나고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들과 함께 맥주도 한 잔씩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들 제가 언젠가 꼭 다시 시험 봐서 좋은 대학 입학하고 성공할 거라고 희망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힘든 와중에도 밝은 얼굴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간 저에게도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고깃집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친구 아버지인 사장님은 지점을 더 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2호점 총괄을 맡기셨어요. 사실상 제가 2호점에서 월급도 가장 높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말 그대로 2호점 사장인 셈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가게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리더라도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딸인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 경험해서 절 서포트 해주기도 했고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책임자 자리를 맡다 보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일찍 나와서 매장 오픈하고 가장 늦게 저 혼자 매장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나왔죠.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하고 구호를 외치며 씩씩하게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직원들도 일부러 목소리가 크고 외향적인 사람들로 뽑았고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절 우쭈쭈 하며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장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했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요. 주말엔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고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팔이고 다리고 여기저기 수 때문에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할 시간도 없어서 화상 자국이 전쟁의 훈장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너무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40, 50대처럼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땐 매일 파스만 덕지덕지 붙이고 일했어요. 시간을 다시 돌려서 해보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절대 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이미 대학교 다니고 집 한 채 살 정도의 돈을 모았지만 쓸 틈이 없어서 계속 쌓여만 갈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시기가 왔어요. 바로 코로나 시대요. 그때 분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 버텨왔지만 그 시간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자연재해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불을 지피던 테이블들은 냉기로 가득했고 식재료들은 아무리 줄여도 다 버려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하는 힘찬 구호는 들리지 않았고 적막한 매장엔 끝이 없을 것 같은 절망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2호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어요. 1년 가까이 버텨봤지만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저와 직원 몇몇은 다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본점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본점마저도 배달로 겨우 유지만 하는 지경이었죠.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직원들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교대로 출근하는 식으로 위기를 버텨나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의욕적으로 일할 땐 아무리 힘들고 잠을 못 자도 어디 하나 아픈 줄 모르겠더니 원치 않게 강제로 일을 못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펄펄 끓고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라서 아프면 격리돼야 했고 그렇게 되면 가게 전체를 격리 기간 동안 닫아야 했기에 저 혼자 자체적으로 격리하고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가 왜 이리 보고 싶은지, 앞으로 희망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늘은 저에게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시는지 고열 속에서 원망과 분노를 오가다가 몇 번 까무러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뒀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한 이후 연락이 안 되자 저희 친구들과 이모님, 가게 직원들 모두 수십 통씩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친구가 집까지 찾아와서 쓰러져 있는 절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갔어요. 도중에 깨어난 전 괜찮다고 했지만 친구가 등짝을 퍽퍽 치며 일단 진료부터 받으라고 했죠. 몽롱한 상태에서 접수를 하고 의사가 코로나일 수 있으니 검사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차없이 면봉을 코 깊숙하게 찔러넣고 휙휙 돌리는데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의사가 뜻밖의 말을 건넸어요. 혹시 효연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요. 전 정신없는 와중에 네? 네, 그런데요 하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코를 찌르던 면봉을 쭉 빼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나 기억 안 나? 나 반장이야. 전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죠. 반장? 학교 다니면서 반장이었던 애들은 많았는데 누구지? 의사가 명패에 있는 자기 이름을 가리키자 저 먼 기억 속에서 안경을 썼던 반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기억이 났습니다. 반장? 그 반장이라고? 며칠을 몽롱한 상태로 지냈던 저였지만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 나야. 이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반갑다. 전 너무 놀라서 의사 가운을 입은 반장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목소린 더더욱 제가 알고 있던 남자아이 목소리가 아닌 낮은 중저음의 성인 남자 목소리였어요. 진짜 그 반장 맞아? 그래나 맞아. 그때 내가 10대 1로 패싸움 했을 때 네가 옆에서 쇠파이프 휘둘러서 구해줬잖아. 맞네, 맞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말은 바로 하자. 10대 1까지는 아니었거든? 10대 1 맞거든? 아니거든. 전 아픈 것도 있고 반장이랑 얘기하다가 또 신기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반장은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일단 코로나는 아니네, 단순한 인후형 같은데 다 나오면 꼭 한번 보자, 연락 줘 하며 자기 연락처를 줬습니다. 약을 먹어서겠지만 반장을 만나고 나니까 몸도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뜻밖의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추억들을 모아놓은 상자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반장의 안경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연약하고 움츠러들어 살던 제가 그때 반장과 함께 못된 아이들과 맞서 싸운 이후로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잖아요. 저의 인생에서 첫 터닝 포인트였던 사건이었죠. 절 변하게 해준 사람은 바로 반장이었고 저에겐 의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다시 만나기로 한 날 이성적인 의미보단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서 설레고 긴장됐던 것 같아요. 반장도 절 만나고 나서 계속 이상하게 설레었다고 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공부만 잘하고 반장에 뽑히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도 의사 일을 하는 데 있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반장은 수줍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 학교 다닐 때 몰래 너 좋아했었다? 뜻밖의 고백에 전 놀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전혀 몰랐어. 그때 난 지금이랑 많이 달랐는데 어떤 부분을 좋아했었어? 처음엔 아이들에게 당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반장으로서 신경 쓰여가지고 보고만 있었는데 시끌벅적한 아이들과의 세상에서 동떨어져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네 모습이 문득 마음속에 들어왔어. 사실 전 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니까 책만 읽고 있었던 건데 반장 눈엔 그게 또 좋아 보였나 보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밝고 쾌활해 보여서 더 좋아. 어쩐지 노골적인 고백에 전 당황해하며 화제 전환할 거리를 찾다가 얼른 반장의 안경을 꺼냈습니다. 반장도 안경을 보고 완전 놀라더라고요.
반장 덕분에 밝고 쾌활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 그날 안경 찾아왔는데 그때 난 반장한테 이걸 돌려줄 만큼 용기가 없어서 돌려주지 못했어. 계속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 이제 돌려줄게. 고마웠어. 전 거의 10몇 년 만에 간직하고 있던 안경을 돌려줬습니다. 반장은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 하며 감격스러워했고요. 지금은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은 지 오래라면서 안경을 코에 걸치는데 예전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괜히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선지 돌릴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아쉬워서인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반장도 제게 부모의 형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런 절 보면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이해한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저와 반장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코로나 때라서 더욱 조심스러웠기에 서로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반장도 코로나 때문에 환자도 너무 많아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어린 시절 그때 못된 아이들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코로나도 함께 맞서 싸워가기로 했죠.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던 게 오히려 더욱 애틋해져 저희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성적인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처럼 또는 애인처럼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코로나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면서 고깃집은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띨고 전 다시 예전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반장은 여자친구 기 살려주겠다면서 꽤 거리가 있는 저희 고깃집까지 간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회식을 했고요. 직원들과 친구들 모두 저에게 의사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놀려댔죠. 한편으론 남자친구가 의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만약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거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와 난 별개다. 나는 내가 해오던 일을 하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하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의사지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색하지 않았지만 반장은 제가 고깃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마음에 늘 걸렸던 것 같아요. 제 화상 자국과 성취하는 몸을 보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 절 믿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지금이 좋다고 했고 반장도 이해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직원들, 사장님 모두 절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에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전 제 일을 하면서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동안 행복하고 감사해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반장의 프로포즈였어요. 만난 지 딱 1년 되던 해에 반장은 제게 평생 옆에서 지켜줄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면서 결혼하자고 말했고 전 그 순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프로포즈를 한 반장은 얼마 후 저를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반장의 엄마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반장을 데리고 병원에서 봤던 모습과 거의 그대로시더라고요. 여전히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 그대로셨죠. 예전 기억 때문인지 괜스레 몸이 얼고 저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차하면 그 못된 애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를 멀리 보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제가 잔뜩 긴장해서 반장의 부모님과 식사 예약한 곳에 들어가니 반장의 아버지께선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습니다. 예전 그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고? 그거 참 신기한 인연이구나 하시면서요. 반면 어머닌 그물 안 좋던 초등학교? 우리 애가 거기서 질 나쁜 애들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직도 얼굴에 흉이 남았잖아요. 흉터만 보면 이가 갈리는데 넌 그 애들이랑 아는 사이였니? 하면서 날카롭게 절 노려보시더군요. 전 공격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해서 아니요 오히려 그 애들은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었고 반장이 절 도우려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불의에 맞서 싸워준 반장이랑 어머니 덕분에 문제아들이 학교를 떠나서 모두가 평화로워졌고요. 하고 대답했죠. 제 딸은 반장과 어머니를 지켜 세우고 싶어서 한 말이었는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때 난리가 난 게 너 때문이었다는 거네? 제가 더욱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 있자 반장이 얼른 나섰습니다. 옛날 일인데 뭐 흉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반장 아버지도 혀를 차며 어머니를 말리셨고요. 사내 놈들끼리 치고받고 할 수도 있지
또 과민 반응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류에도 도끼 눈을 뜨고 절 노려보는 어머니를 보며 순탄치 않을 제 미래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이 고팠던 저였고 곧 남편이 생기니 시부모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순진했던 거였어요.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어머닌 절 계속 뚫어져라 노려보고 계셨고 아무리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어머니의 시선으로 인해 아무것도 들리질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절 싫어하는 티를 내시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쏘아붙이는 말을 깨달았죠.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았겠구나. 그 말은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보통의 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인 자기 아들 수준에 맞춰 엇비슷한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속내 말이에요. 반장이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하고 화를 내자 아니 이런 좋은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지 넌 벌써 네 여자 편드는 거니 하고 무서워서 어디 말 한마디 꺼내겠냐 하면서 서운한 티를 마구 내시더라고요. 전 괜히 죄인 된 기분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반장은 우리 엄마 기억하지? 좀 드세고 예민하긴 한데 날 너무 아끼셔서 그래. 지금이야 저렇게 틱틱대지만 금방 널 좋아하시게 될 거야. 하면서 절 위로해줬어요. 그러나 어쩐지 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반장과 전 차근차근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저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었기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리 어렵진 않았죠. 전 일부러 시부모님 연락처도 반장에게서 알아내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안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특히 어머니가 저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보낸 것이기도 했고요. 아버진 단답으로라도 답을 해주셨는데 어머닌 단 한 통도 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날 어머니께서 절 직접 찾아오셨어요. 매장 브레이크 타임에 직원들과 쉬면서 수다를 떨며 쉬고 있던 전 매장으로 들어오신 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닌 제가 일하는 고깃집을 둘러보며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하고 말하자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눈치를 채고 얼른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어머닌 제가 안내한 테이블에 앉아 못마땅한 얼굴로 절 노려보며 한참을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커피 타드릴까요 하고 묻자 냉수나죠 속 터지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어머님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컵을 쾅 하고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아들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말해. 난 도저히 너네 결혼 허락 못하겠으니까.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제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켜보면 네가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니? 헛물 켜지 마라. 너 같은 속물적인 애들 한둘이었는 줄 알아? 이런 고깃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어떻게 내 아들 잡아서 팔자 좀 펴보겠다는 것 같은데 꿈깨.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 수준이 가당키나 하니? 아유 기가 막혀서 어딜 부모도 없는 너 같은 게 감히 주제도 모르고 너 따위가 감히 내 의사 아들을 넘봐?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 못된 애들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자기 자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에게 이런 막말을 퍼붓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멍하니 어머니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 눈을 크게 뜨고 절 노려보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한테 분명히 말해라. 네 의지로 네가 너무 가진 거 없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아들을 위해 결혼 포기하는 거라고. 그때 구석에서 갑자기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불쾌한 얼굴로 웃음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죠. 저와 제일 친한 직원과 친구가 구석에서 함께 있다가 웃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 직원의 입을 막았지만 곧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배를 잡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진 거 없고 수준이 안 맞는데 푸하하. 뭐 하자는 거야. 무식한 것들끼리. 없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어머닌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말리던 친구까지도 웃음이 터졌어요. 없는 것들.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왜 그 물컵에 있는 물도 뿌려보시지? 직원과 친구는 계속 웃었고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걸 본 직원이 피식피식 웃으며 소리를 질렀죠.
아줌마, 지혜씨 땡땡 기업 손녀야. 제 친구와 직원이 제 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아니라고 했었죠.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약국에 가면 알만한 꽤 오래된 이름 있는 제약회사의 창업주가 바로 저희 외할아버지이셨어요. 저도 사실 외가 쪽이 부유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기업의 오너였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결혼식에 대해 떠올린 후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웨딩홀도 웨딩드레스도 아닌 바로 혼주석이었습니다. 텅 비어있을 혼주석이 전 가장 신경이 쓰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이모님께 찾아가서 결혼을 알리면서 말씀드렸죠. 이모님은 아직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모님 거절당해도 좋으니까 저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으시냐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한 번만 말씀드릴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편지도 썼어요. 편지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 전 잘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돌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돼서 감사하다.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한 건 없으니 한 번뿐인 결혼식에 와주시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썼죠. 이모님은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면서도 왜 조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알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봐온 분들이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걸 예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말은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집에서 친구와 직원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모처럼 놀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집에 그런 사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해서 누구시죠? 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 돌아가신 너희 엄마 언니야. 문 좀 열어주겠니? 친구와 직원은 믿지 않았어요. 진짜 돌아가신 엄마의 친언니 맞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다고?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전 엄마의 친언니란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믿자의 본전이다 하면서 문을 열어줬죠. 친구와 직원은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튀어나가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제 엄마의 언니, 이모라고 불러야겠죠. 전 집을 급히 치우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 인사만 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이모는 집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네 팔자도 딱하고 기구하다. 식탁에 마주보고 앉은 전 이모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어요. 아주 오래전 엄마의 장례식 때 사진 속에서 봤던 엄마의 얼굴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모는 제가 드린 차를 마시면서 제 근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다고 들었어. 결혼식에 우리 엄마 아빠를 초대하고 싶다고?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은 널 우리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실 성만 갖고 호적에만 올라가 있을 뿐이지 생판 남인 거 알고는 있니?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때 일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큰 상처야. 그래서 겨우 잊고 살았는데 너한테 편지 받고서 다들 다시 힘들어했어.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너의 존재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하셔. 너도 너 나름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가 네 앞가림 할 때까진 키워줬으니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내 여러모로 법적으로 복잡해지기도 하고 대신 축의금 겸 유산 명목으로 돈은 줄게. 금액을 보면 섭섭하지 않을 게다. 이게 우리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이모는 서류들과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전 눈물이 쏟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제 존재 자체가 고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괴로우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전 왜 태어났을까요? 이모도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래도 너희 엄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미워하지 않았어. 널 2년 넘게 키웠는데 네가 걸음마 시작하고 웃고 엄마하고 말하고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예뻐했지. 그렇게 네 아빠를 미워했던 나조차도 아기일 때 네가 이뻐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었단다. 이모는 주저하다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너희 엄마가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내가 찍어놨던 사진이야.
이모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제 과거사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았다는 것,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 등등 모든 일을요. 전 이모의 얘기를 들으며 사진을 보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사진 속엔 어린 저를 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웃음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미움도 원망도 없이 정말 자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속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모는 저와 작별을 했어요. 아마 다시 볼 수는 없었겠죠. 이모가 나간 후 방에 숨어 있으면서 모든 얘기를 들은 제 친구와 직원도 나와서 절 안아주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전 그래도 엄마와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면서 슬펐고 그게 돌아가신 엄마와 외가의 결혼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전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고 친구는 식탁에 놓인 통장을 보고 슬쩍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빽소리를 질렀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그 모든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친구와 직원은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전 저일 뿐이고 이제 모든 권리도 포기했으니 그 집안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으니까요. 어린 시절 부모 형제 없는 아이라는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트라우마 때문에 전 사람들 입방아에 더 이상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기에 절대 입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친구와 직원이 참았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머니 물론 다른 직원들과 사장님마저도 놀라서 친구와 절 번갈아 봤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전에 기센 어디 가고 작은 목소리로 정말이니? 하고 물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전 네 하고 대답했죠. 어찌되었건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그 기업 손녀가 왜 이런 곳에서?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닌 그 전에 기세엔 어디 가고 더듬거리며 절 의심스럽게 봤어요. 전 증명서 떼서 보여드릴까요? 하고 좀 더 세게 나갔죠. 어머님 반신반의하면서도 굽히기는 싫어서 그럼 당장 떼와봐 했어요.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결혼 반대하실 건가요? 제 질문에 어머닌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전 어머니와 함께 근처 주민센터까지 가서 눈앞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여드렸고 어머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저 그럼 결혼 허락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었고 어머닌 뭐 마음대로 해라 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우습고 허탈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아들과 어떤 사랑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배경인지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가게로 돌아온 저에게 친구와 직원들은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였죠. 저는 며칠 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예비 신랑이 된 반장과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제 과거 얘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일단 제 외조부모 쪽과 앞으로 관련이 없을 거라는 사실과 제 과거는 순탄지 않았지만 굳세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끝까지 아무리 그래도 정말 큰일이 터지거나 하면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시겠지 하고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셨고 전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어요. 그 편이 제가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좀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전 어린 시절 저의 히어로였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곧 아이가 생겼고 전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들게 됐죠. 임신을 하면서 고깃집 사장님은 저에게 아기도 생겼으니 힘든 일 그만두고 이제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봐라. 퇴직금 겸 해서 네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내주마 하고 권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전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간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실컷 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계속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부를 놓치지 않았고 좀 더 노력한 끝에 로스쿨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결혼 전에 절 찾아와 네가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니? 헛물 켜지 마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떳떳하고 싶었고 제 배경이 아닌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젠 어머니도 아기를 직접 봐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여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노력은 사실 저희 어머니를 빗댄 말이었어요. 전 시부모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어머닌 처음 공격적인 태도는 많이 누그러지고 어떤 땐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늘 방패막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남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가족이지만 저에겐 정말 어렵게 얻은 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희 가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로스쿨 공부는 정말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전 제가 지켜낸 저의 행복을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전 최근에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이유는 사사건건 저에게 트집을 잡고 친정을 걸고 넘어지는 시댁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어머니의 횡포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분노 때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봅니다. 그럼 우선 제가 살아온 얘기부터 할게요. 전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더덥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갱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듣던 노래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동네에 다 늙어서 가보고 싶은 이 마음을 구독자님들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요즘엔 그런 우울한 기분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남편은 갱년기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지만 전 누가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드리면 어머닌 본인도 그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을 마음이다 하시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힘으로 며칠을 견디고 그랬죠. 아,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았네요. 전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반찬 가게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손을 좀 덜 탈 때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가게는 남편의 월급만으론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 없어서 다만 학원비라도 벌자고 생각하고 개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희 음식 솜씨가 남들보다 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이유로 제 반찬 가게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다른 동네에서도 제 반찬 맛있다고 일부러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남편도 처음엔 애들이나 잘 키우고 집안에서 공부나 시키고 하지 학원은 왜 다니냐고 아까워하곤 했는데요. 저희 반찬 가게 매출이 남편 월급을 앞지르자 싱글벙글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 덕분에 경제적으로 짐을 덜게 됐다면서 아주 표가 나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땐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이랑 반찬 가게 같이 운영할까? 혼자 힘들지 않아? 난 옛날부터 셔터맨 되는 게 꿈이었거든. 뭐? 당신 회사 그만두기만 해봐. 그건 절대 안 돼. 연세 드신 분들은 셔터맨이란 게 무슨 뜻인지 아시려나요? 그저 바빠 죽겠는 제 옆에서 이것저것 거드는 척 하다가 밤에 가게 문 닫아주겠다는 뜻이지 그게 뭐겠어요. 남편이 처음엔 이런 말을 슬쩍 던지다가 점점 농담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자 전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회사는 계속 다니라고 자영업이 언제 기울어질진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전 맞벌이를 원한 것이지 남편이 백수가 되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실 제 남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저 어릴 적엔 시어머니 밑에서 밥 해주는 거 꼬박 먹고 왕자처럼 떠받들어지면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쯤에서 제 시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 사랑이 너무 유난스러운 분이셨어요. 남편을 마치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남자를 망친 경우에요. 제가 생각하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막 남편과 전화를 하실 때면 첫마디가 우리 왕자님이니 참으로 말 다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전 옆에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50이 다 된 아들에게 왕자님이라니요. 그게 뭐 제정신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말인가요? 시어머니의 그런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전 우리 애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라는 것인데요. 전 저절로 우리 애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애들에게 뭐든 스스로 해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끝낸 거죠. 제가 가게 일로 바쁘니까 애들도 알아서 자기가 가방 챙기고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갔을 경우 자기가 선생님께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와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들의 가방을 직접 싸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마마보이에다가 응석바지인 건 당연한 결과겠죠. 시어머니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가족이 안 끼면 신경도 안 쓰시고 예의가 밥 말아먹은 듯이 없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족 사랑만 끔찍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겐 막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몇 명 안 되는데 다 연락도 끊기고 떨어져 나갔죠. 어머니 쪽 친척들도 제 시어머니에게 너무 아들아들한다고 욕도 하시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한참 한심해요. 전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적당한 근거가 없으면 칭찬을 하거나 입에 발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얼핏 처음엔 인상이 무뚝뚝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가 오래 알고 지내게 되면 제게 진국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살가운 인사는 하지만 곁을 잘 안 준다고 처음엔 서운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 사람을 사귀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예의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봐주세요. 아유 그래? 내가 제이우 엄마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아유 그래도 처음 온 손님들한테 좀 잘해. 나도 처음엔 제이우 엄마가 무뚝뚝하게 있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좀 말 걸기 힘들더라. 네, 잘 알겠어요, 어르신. 좀 더 조심할게요. 그렇다고 저희 가게 안 오시면 안 돼요. 반찬 맛있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아, 그럼 내가 제우 엄마네 반찬 가게 맛있다고 소문내서 온 사람들만 벌써 몇 명인 줄 알아? 저기 512동 아줌마랑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 친구도 여기 단골도 했잖아. 이렇게 전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로 그런대로 무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만은 도저히 참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조금씩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건 우리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하는 말투와 본인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댁과 친정은 어느 쪽이 더 낫고 못한 거 없이 아주 똑같은 집안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저희 시댁은 시아버진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 시어머님 전업주부였다가 시아버지가 퇴임하시고 나서 두 분이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70이 넘으신 후로 기력이 딸린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거의 맡겨버리셔서 낮에 시어머니 혼자 편의점을 보시고 밤엔 대학생 알바를 쓰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과 시누이 두 남매를 낳아 키우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 선호 사상에 약간 젖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더 아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신다고 시댁 동네 주민들도 우리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횟집을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장으로 배를 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시면 그 생선들을 직접 손질해서 시장에 놓고 파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힘을 모아 저와 제 여동생 둘을 낳고 잘 키우셨죠.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엔 자갈치 시장에서 터를 잡을 때에 주변 상인들의 텃세에 밀리기도 하는 등 제 부모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생활력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상인들의 텃세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따질 건 따지고 나눠줄 것은 나누어 주시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 내에 홍반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가 성이 홍씨거든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본인의 집안이 우리 친정집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더 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친척들 간에도 집안 형편이라 경제 사정을 들어서 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창회를 가서도 친구들에게 집이 전세니 자가니 평수가 몇 평이니 재산이 얼마니 운운하면서 재산 같은 걸로 사람 사이에 계급을 나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의 속 좁음과 시기 질투 같은 걸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젠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나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동창회가 있어도 나가질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창회 자리에서 누가 시집을 잘 갔는지 집을 샀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걸로 배틀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이번에 동창회 나갔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니. 그러니 이번엔 밍크코트 하나 사줘라. 응? 아니 네 시아버진 절대 못 사게 한단 말이야. 이 나이에 밍크코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주 기분 나쁘게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 며느리 네가 나 밍크코트 한 벌 해줘. 네? 어머니 저희들 그런 돈 없어요. 남편도 이제 회사에서 좀 있으면 명예퇴직이라도 당할 판이고요. 반찬 가게도 그저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허영심 때문에 제가 어머니 밍크코트 사드리긴 돈이 너무 아까워요. 뭐라고? 아니 채우 엄마야, 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우리 아들을 무시해? 됐어.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우리 귀한 아들 흉을 보고 난리냐? 네가 네 남편보다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시끄러워. 난 그만 간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오셔서 다짜고짜 동창회에 갈 테니 밍크코트를 내놓으라는 반협박 같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거절했더니 이런 식으로 절 폄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호구라서 시어머니가 사달라는 것 다 사줘야만 하나요? 그러고 나선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매정한 며느리 때문에 울고 싶다는 식으로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깟 밍크코트는 얼마나 한다고 시어머니 기를 죽여놓느냐면서 잔소리를 쏟아부어 놓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전 친정에서 자라면서 돈이 있어도 언젠간 없어질 수 있으니 아껴야 잘 산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허영심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남편을 꼬시고 하소연을 해서라도 기어코 밍크코트를 얻어내고 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몇백만 원짜리 코트를 남편은 또 할부로 사서 시어머니에게 턱하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전 누가 사준다고 해도 손이 떨려서 그런 비싼 옷 못 입겠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횡포를 보다 못해 전 이제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이 넘게 참아온 것이 이번 기회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처음 생선 장사를 하셨을 때부터 저와 여동생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직업에 귀천은 없어. 우리는 생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다소 비린내나 힘든 건 참아내야만 해. 너희들도 배를 타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아버지는 선장님이고 그 일로 너희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거니까 생선 냄새 난다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 말어. 알겠니? 응 엄마. 우리 아빠는 배 타시는 선장님이니까 난 오히려 자랑스러워. 선생님도 오늘 사회 시간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니까 남들의 직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저희 자매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와서 그런지 부모님이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실 때 생선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께 험한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오셔서 저녁에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친정아버지도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는 일이라면 도둑질과 사기만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아버지만 믿으라고 든든한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은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갈치 시장의 명물 횟집으로 연 매출이 몇십억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사치는 절대 부리지 않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아직도 옷차림만 봐선 저희 친정집이 그런 부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견례 할 적에 정말 불쾌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바로 저희 시어머니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전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면서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네요. 그 전에 잠시 남편과 결혼하게 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남편과 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올라왔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때 남편은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고 전 그 출판사의 취준생 입장으로 취업 면접을 보러 갔어요. 부산대 국문과를 나왔고 한때는 소설가가 되려는 꿈을 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전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출판사에서 면접관으로 나왔던 남편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됐죠. 남편은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엔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보다 더 상사였던 그 출판사 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줬는지 전 그 출판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전 합격 문자를 받고 너무나도 기뻤죠. 당장 그 소식을 전화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서울에서 책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게 된 절 자랑스럽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여동생도 많이 부러워했고요. 전 출판사 근처에 월세방을 구하고 당장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제 동생이 저희 이사를 도우러 마침 방학을 맞아 올라와 있었죠.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오고 아주 자잘한 것들만 사려고 했어요. 사실 저와 동생은 부산에서만 나고 자란 터라 서울의 휘황찬란한 밤에 마음을 흠뻑 빼앗겼던 모양이었어요. 회사가 용산 근처라서 더 번화했었죠. 자취집 이사를 끝내고도 동생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방학도 했겠다. 자기도 여기서 영어 학원이나 차려야겠다고 하면서 저와 같이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 처음엔 혼자 살고 싶어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주리야, 너 이제 그만 집에 내려가라니까? 얘가 서울에서 어떻게든 눌러있으려고. 너 계속 이럴 거면 언니가 하숙비 받을 거다. 아, 언니 왜 그러냐? 야박하구만. 나 서울서 딱 한 달만 학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좀, 응? 언니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청소랑 빨래랑 해줄 테니까 제발요, 응? 언니. 이러면서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는데 전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저희 회사 생활은 결과적으로 집안일을 맡아준 동생 덕에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 출판사가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야근이 계속되고 책은 만드는 것부터 팔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전 하고 싶던 일이라서 그게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때 면접 자리에서 잠깐 얼굴만 봤던 남편은 저희 사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입사원 땐 남편에게 호되게 혼나고 울기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얼렁뚱땅 사귀게 됐고요. 그 후부터 남편은 평생을 저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네요. 다 같이 일하는 출판사인데 남편은 어디서든 저와 사귀고 있다는 티를 엄청 많이 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저만 눈에 띄면 커피 갖다 달라, 사무용품을 챙겨달라, 복사기 종이 가져와라 하면서 완전히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것도 귀여워서 잘 챙겨줬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어머니에게 받던 챙김을 저한테서 받으려는 수작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기 혼자 독립을 하지 못하는 애 어른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역시 인간은 바뀌지 않나 봐요. 연애 때부터 절 부려먹더니 결혼해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상견례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 사람이 좀 못 믿어서 제가 예약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못 믿냐면서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 허세 빼면 시체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이 오빠가 아주 분위기 좋고 맛있는 식당 알아. 그러니까 상견례장 예약은 내가 할게. 알았지? 자기는 그날 이쁘게 꾸미고 나오기만 하면 돼. 어머니 아버님께 내 얘기나 잘 해주고. 글쎄 정말 좋은 곳 예약할 수 있어? 그럼 나 자기만 믿을게. 그럼 상견례 전날에 전화나 문자로 예약한 식당 주소 좀 보내줘. 우리 부모님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시는 거라 서울 지리 잘 모르시거든. 알았어, 걱정 마. 이 오빠만 꽉 믿어. 남편은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치며 이렇게 허살 떨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서 전 불안했지만 일단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러나 상견례 전날까지 그 사람에게선 전화나 문자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또 잊어버렸겠거니 생각해서 전날 급하게 다른 식장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문자로 제가 예약한 식당의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죠. 자기, 오늘까지 예약한 식당 주소 보내주기로 한 거 잊었어? 헉, 큰일 났다. 완전히 깜빡했네. 어떡하지? 혹시 자기 아는 식당 있어? 내가 오늘은 예약해야지 생각하고 나서 일이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잊어먹으면 우리 진우 씨가 아니지. 이봐요, 박진우 씨.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이 그럴까 싶어서 내가 강남에 룸 있는 식당 예약했어. 아, 정말이야? 내가 자기 덕분에 살았다. 역시 빈틈없는 우리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은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또 헤헤거리면서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어요. 전 순간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그래도 일부러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양가 집안의 상견례는 제가 예약한 룸이 있는 일식당에서 치러지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날 생선을 못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둠회도 나오고 물회도 나오는데 제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것도 못 드시고 튀김이나 좀 드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들, 너 엄마가 회 못 먹는 거 몰랐어? 아니, 아주 잘하는 애가 왜 하필이면 일식집을 예약했니? 난 밥도 못 먹으라고. 아, 맞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여보가 자기가 맛있는 데 안다고 하면서 여보가 직접 예약했어요. 난 잘못 없어. 그리고 뭐 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장어덮밥 먹을래요? 응? 내가 시켜줄게. 시어머니는 처음에 일식당을 예약한 것이 아들인 줄 아시고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사실 식당 예약을 한 건 저였다고 말해버리고 말았고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는 대번에 눈을 무섭게 치켜뜨면서 절 마구 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전에 어머니의 식성을 몰랐던 건 죄송했지만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 아들 말만 믿고 절 죽이려느로 만드시는 시어머니의 교묘한 화법에 또 한 번 치를 떨어야 했어요. 예,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 식성 하나도 알아볼 생각을 안 했니? 어쩜 나중에 넌 이쁨 받는 며느리 되기는 틀렸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귀찮았어. 너희 집이 생선 장사한다고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생선 쪼가리 대접한다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노필터 말투에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저희 부모님은 대번에 가시방석에 앉게 되셨어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앉은 채로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씀을 못하시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면서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여보, 그만됐으니까 그만하시오. 사돈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해.
당신은 당신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 어떡해. 새아기가 애써 예약한 식당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지적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남편과 시누이에게 제 흉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작다느니 이마가 너무 톡 튀어나와 있다느니 하필이면 제가 콤플렉스처럼 생각하는 외모 지적을 막 대놓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전 그런 아나무인의 시어머니 말투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첫 만남을 가지는 자리인데 되바라진 며느리로 찍히면 안 되니까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으로 분을 사귀고 있자 제 여동생이 저 대신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줬습니다. 어머, 저희 언니가 못생겼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동양적인 미인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형부 될 뿐 배도 너무 툭 튀어나와 있고 머리숱도 좀 모자라고 30대 맞아요? 어쩜 머리카락을 그리 하나도 못 지켰대? 제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부모님은 황급히 제 동생이 입을 막고 머쓱해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아들 욕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자기 입으로 제 외모 지적을 아주 대놓고 하셨으면서 자기 아들 공격받는다고 정색을 해선 제 여동생이 무례하다느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느니 하시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상견례가 만약 파토가 났다면 전 아예 고생문이 훤하게 열릴 일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참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뭐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 인간하고 결혼 생활을 한 기간 자체가 너무 아깝지만 말이에요. 어쨌건 그날의 말 많고 탈 많았던 상견례는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파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리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 결혼은 파토 안 나고 무사히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 시아버진 좀 꼬장꼬장하시지만 예절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청렴결백한 공무원 그 자체예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런 시아버지 성격 꼬였다고 뭐라고 하시지만 저는 시아버지랑 좀 성격이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꼼수 같은 건 용납 못하는 게 저랑 딱 닮으신 시아버지세요. 또 이쯤에서 우리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시누는 남편이랑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늦둥이에요. 원래 시어머니께서 몸이 좀 약하셔서 아들을 낳고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의 친할머니가 좀 성격이 보통 아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들 선호 사상에 물들어 버리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시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들도 하나밖에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를 엄청 구박하셨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은 아이 많이 낳아라 그리고 아들을 많이 가져라 이런 강요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할머니가 완전히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시할머니 본인도 10남매를 낳으셨는데 그중에 아들이 6명이니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남아 계신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고모들은 다들 살아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임신 때문에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늦둥이로 딸을 낳으신 거예요. 시할머니는 그렇게 원하던 손자가 아니라 우리 시누이에게 관심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딸을 원했기 때문에 다행히 시누인 집안에서 천덕꾸러긴 되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 때문인지 시누인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서툰 모쏠이고요. 아, 모쏠은 모태솔로라는 뜻이에요. 연애는 젬병이고 쑥맥 같은 사람이요. 남편과 남매 사이는 완전히 남남처럼 대면대면해요.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여동생한테도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라면 끓이는 기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여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편에게 시달려 이젠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아들 편이니 시아버지께서 안 막아주셨다면 시누이도 아마 삐뚤게 나갔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저희 집안과는 반대죠. 전 여동생과 3살 차이가 나는데요. 어릴 땐 장난감 가지고 좀 싸우긴 했지만 여동생이 애교가 많아서 거의 무조건 제가 져줍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도 누구한테 의지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제 맡은 일은 똑부러지게 해내는 아주 야무진 애거든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으니 저와 동생은 둘이서 의지해서 밥차를 먹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는 등 살림 스킬이 저절로 생겨났거든요. 제가 밥을 하면 동생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걷으면 동생이 앉아서 어느새 개고 있고
저희는 우애가 좋은 자매 사이라고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생도 고향 부산에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자매는 아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여동생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명절에 모이면 남탕이란 소리 들어요. 애들이 어릴 땐 천방지축 뛰어다닌다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군기도 잡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애들도 다들 커서 명절에 모이면 가만히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제 친정엄만 그래도 딸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아하겠다고 손녀딸 보는 아기자기한 맛은 없다고 좀 서운해하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너무 늦었죠 뭐. 아무튼 이번에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시어머니가 청첩장을 돌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신우이는 거의 40이 다 되어 하는 결혼이라고 창피하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청첩장을 돌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제야 결혼하는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이번이 우리 집안 마지막 혼사니까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어야지. 내가 너 오빠 결혼식 치를 때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온 사람들이 얼만 줄이나 아니? 이번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오라고 할 거다. 엄마, 제 결혼인데 그게 무슨 장사하겠다는 심보예요? 결혼이 뭐 비즈니스예요? 전 제 결혼식에 모르는 사람 오는 거 딱 싫어요. 그냥 조촐하게 친한 사람들만 초대할 거예요. 글쎄, 네 친구들이나 조금 초대해. 나는 내 손님들은 얼마가 오든 상관 안 해. 많이 와서 축하해주는 것도 싫다니 넌? 그게 아니라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북적거리는 게 싫어서 그래요. 엄만 정말 말이 안 통해. 신우인 이러면서 팩 돌아서 자기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전 시어머니가 워낙 유난스러우신 걸 알고 있으니 신우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저라도 결혼식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인사를 강요하는 건 싫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당사자인 딸의 의견은 개무시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결혼식을 주도해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친정엄마에게 갖다 주라면서 청첩장을 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엄마, 그래요. 부산에도 좋은 백화점 많잖아. 그래도 서울 와서 옷 사고 싶다고요? 알았어. 그럼 신우이 결혼식 한 이틀 전에 올라와요. 내 엄마 모시고 백화점 갈게. 친정 어머니께 결혼식 전에 부산에 갈 테니 결혼식에 입고 올라올 옷이나 사자고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본 지가 언젠지도 까마득하다고 하시면서 신우 결혼식 핑계로 우리 집에 올라와서 손주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고 친정 엄마께 서울 집으로 신우 결혼식 이틀 전에 오시라고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가만히 엿들으시더니 기가 막혀 하시면서 글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재우 엄마야. 내가 언제 네 친정어머니한테 우리 딸 결혼식 오시라고 했냐? 나는 그냥 예의상 청첩장이 나와서 전달해 드리라고 한 거야. 그 먼 데서 오시긴 뭘 오셔. 그냥 네 편으로 돈이나 보내면 그만이지.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친정엄마가 우리 딸 결혼식이라도 와봐라. 사방에 비린내가 진동을 할 텐데 어쩔 거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양반이 무슨 주제도 모르고 결혼식에 온다고. 집어치워. 그냥 너만 와. 내가 사실 너도 초대하긴 싫지만 우리 아들 마누라니까 할 수 없이 붙여주는 거거든.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 개소리 하신 거 맞죠? 전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말을 뇌 내에서 거르지도 않고 막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어렵다는 안싸돈을 지칭하는 게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라뇨. 그리고 저도 초대하기 싫지만 우리 아들 마누라니까 붙여준다라뇨. 네, 참 그 꼬락서니를 보고 유치해서 더는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또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왜? 곶감냐?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팩트로 때리니까 아파. 그래, 그럴 거다. 너네 집안이 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우리 집안에다가 대려고 깝죽대.
점점 적반하장의 가관이 따로 없는 시어머니의 말 본새를 보다 못해 전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참자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눈앞에서 제 친정엄마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참기만 하면 저도 병신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인가요? 어머니보단 훨씬 잘 씻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는 어려운 줄 모르고 말씀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럼 시댁은 뭐가 엄청난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끝마다 집안을 들먹이세요?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 코딱지 같은 편의점 하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너 말 다 했냐? 어라, 네가 이때까지 이 시애미한테 칼을 갈고 있었구나. 시애미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 그래, 그렇게 하니 꼽고 치사하면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내가 뭐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는 줄 아니? 이제라도 이혼해. 내가 너 이혼한다고 하면 무서울 줄 알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 하자 10마디로 대거리를 하시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셨습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말이 들어오자 전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번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됐어요. 마누라를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의존증이 있는 남편도 지겨웠지만 정말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된 커다란 공로자는 바로 이런 시어머니였어요. 말끝마다 남들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고 살겠습니까? 이제껏 애들 생각하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시댁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히 엄청 분노하셨죠. 처음 상견례 때부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좋아한다는 남자인 사위만 보고 결혼을 시킨 건데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저에게 방법을 소곤소곤 알려주셨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면서 친정엄마의 그 좋은 생각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따로 없었거든요. 드디어 문제의 시누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은 시누이가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메이크업에 올림머리 한다고 정작 시누이보다 일찍 일어나서 호들갑을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복 찾아놔라, 고무신이랑 핸드백은 어디 있냐면서 완전히 그날도 절 종처럼 딱 부려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 자기가 챙겨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그 사람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 키워놨겠죠.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 밑에서 진짜 개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있을 큰 그림을 위해 묵묵히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죠. 원래대로라면 저도 가족이니까 화장하고 혼주 한복을 입어야 하지만 전 일부러 입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남편놈의 집구석과 같이 엮이기 싫어서였고요. 그냥 깔끔한 검은 바지 정장을 입고 전 남편과도 따로 시누이의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애들은 제 남편이 데려오기로 했고요. 시누이 결혼식 장소에 도착하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전날 저하고 같이 산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죠.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슨 첩보하는 스파이처럼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저에게 흰 봉투를 내미셨어요. 전 그 봉투를 받아들고 시누이의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가 결혼하는 삼성동의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비장하게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께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 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친정엄마와 함께 계획을 짜서 시어머니를 망신시켜 한번 코를 납작하게 누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는 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단단히 망신시켜서 친정엄마에게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라고 모욕한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전 봉투를 등 뒤에 감추고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에게 갔죠. 그래도 시누이에겐
억하심정이 없었기에 축하는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신우이에게 제대로 된 부조금을 따로 주었습니다. 아가씨, 결혼하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꼴 많이 볼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확 뛰쳐나와요. 알았죠?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에요. 이거 받아요. 그럼 안녕.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전 신우이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잠자코 식장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당연히 한복을 입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모습을 찾았지만 전 남편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이 지겨운 집구석과 시어머니, 남편과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부탁 들어달라고 난리를 칠 게 뻔했거든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저한테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챙겨달라고 지랄을 할 것이니까요. 한참 동안 저를 찾다가 제가 안 보이자 남편은 그냥 신부 측 하객석에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엔 양복을 멋지게 차려 입으신 시아버지와 화려한 한복을 입으신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자꾸 거울을 확인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 모습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불이 꺼지고 화촉이 밝혀졌어요. 신랑 신부가 등장한 후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축가가 시작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축가 전문 가수가 축가를 부르려고 피아노 앞에 마련된 무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축가 가수의 마이크를 낚아채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죠. 그리고는 하객들이 웅성대는 걸 보고 목을 큼 하고 정리한 후 또박또박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신부 오빠의 와이프인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 우리 잘나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선언하려고 실례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어요. 신우의 결혼식이 아니면 제가 이혼 선언할 장소가 없어서 하객 여러분들에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 시어머니 이거 봐주세요.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미친 소리를 짓거려. 내 딸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 후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경악으로 입을 딱 벌렸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저에게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창피하니까 얼른 일로 내려와. 야, 네가 뭔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응? 뭐 할 말이 있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도 몰라? 얼른 닥치고 내려와. 아니, 왜? 내가 양해 구했잖아. 이런데 아니면 언제 네 웃기는 말엔 고발할 때가 있겠니? 맨날 지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물 한 잔도 손수 못 먹고 떠다 바쳐야 되는 남편 새끼야.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 인간 종노릇 하시잖아요. 아, 아니다. 어머닌 좋아하시는 거죠? 저 새끼 종노릇. 그러면서 전 무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친정 엄마가 준 흰 봉투를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엔 비린내 나는 생선포와 함께 남편과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야, 너 제정신이니? 아무리 내가 어제 이혼하라고 했어도 진짜 이혼장을 들고 오면 어떡해? 너 진짜 상식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와, 우리 시어머니 정말 뻔뻔스럽지 않나요? 전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하객들 사이에서 제 친정엄마는 부티나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밍크 코트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나타나셔선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제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여서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어떤가요? 오늘 사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인 것 같으세요? 여기 모인 분들에게 누가 더 예쁜가 한번 물어봐요. 예? 사부인이 그런 웃기는 비교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이쁘네, 돈이 많네, 뭐네. 유치하게.
친정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하객들과 신랑 측 부모님들이 웅성거리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힐끔거렸습니다. 시어머님 부끄러운 줄 아는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지 활활 부채질을 하시는 거였어요. 시아버진 그저 밀려드는 부끄러움에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잘한다 이 여편네야. 그러니까 마음껏 곱게 쓰라고 했지. 어이구 내 몸통 내 창피해서 사돈 집에 뭐라고 말할 거야. 응? 그리고 당신 며느리네 사돈한테도 그런 망발을 내뱉었어? 당신은 언제든 그 입 때문에 화를 불러와. 내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을 줄을 알았다. 아니 내가 며느리 거기서 듣고 있는 줄 몰랐지. 그리고 뭐 애가 작정하고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시부모님의 싸우는 대화들을 듣고 있던 신랑 측 부모, 즉 시누이네 시부모님들은 쯧쯧 혀를 차면서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시어머니의 평소 행실 때문에 시누이의 결혼은 결국 없었던 일로 파토가 났죠. 신랑 측 부모님들이 시누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무시하는 인간은 사돈으로 둘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결혼 물으라고 펄펄 뛰셨다고 하네요. 전 친정엄마와 웃으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애들에게 좀 안 된 일이지만 제 아들들도 아버지가 철딱선이 없고 위아래도 없는 사람인 건 아주 잘 알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들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 아들들은 제가 이혼하는 걸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면서 남자인 애들이 봐도 아버진 인성이 개차반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들 교육은 남편과는 반대로 시켜놨으니 그 아들들은 어디를 가도 푸대접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애들에게 남편처럼 집에서 팽팽 놀거나 손 까딱 안 하지 말고 나서서 설거지나 청소도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야 우리 남편처럼 나중에 마누라한테 반품 안 당할 테니까요. 전 비록 남편을 반품하게 됐지만 시어머니가 잘 걷어서 먹여주겠죠. 그 두 사람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성인이 됐으면 홀로 설 줄 알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면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진다는 걸 전 이번 사건으로 배우게 됐는데요. 친정에 돌아오니 친정엄마와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 있죠? 조만간에 애들도 모두 부산에 내려오라고 해서 우리 세 식구 집 얻어서 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애들 못 데려간다 어쩐다 하시지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둘 다 성인이니까 시댁과 절연하는 건 제 아들들 마음이죠 뭐. 게다가 변호사도 제가 남편보다 수입도 더 많으니까 시댁에 애들 뺏길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후기가 있다면 제보를 하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